요즘에 인공지능이 뭐 노래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비디오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기타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너무 많아서 쓰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수업할 내용들은 전문가 과정에 속해져 있지는 않으니까 아주 기초적인 낮은 단계에서의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농업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리가 제공되고 그것이 누군가 단 한 분이라도 야, 요거 쓰니까 제법 괜찮네. 평상시에도 써볼만 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 번이라도 써보셨으면 이 강의가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정말 요즘에 한참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챗GPT 혹시 써보셨나요? 네. 가끔 쓰세요? 지금도 좀 쓰세요? 자주. 자주 쓰세요? 역시 자주 써야 되죠. 생각보다 편하죠. 그럼 현재는 무료로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찌하다 보니까 $200짜리까지 현재 쓰고 있어요. $20짜리를 GPT가 나온 지가 정확하게 이제 한 2년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컴퓨터를 만진 지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만지기 시작했으니까 뭐 한 3,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도스 시절 때 컴퓨터만 키면 바로 도스가 나오던 XT급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관심 있는 거리들이 항상 유튜브가 요즘에 또 대세이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들 많이 시청해 보고 있는데 GPT라고 하는 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출시하고 나서 이틀 만에 그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테스트를 막 들어가서 해보기 시작했죠. 로그인 해놓고. 근데 진짜 딱 키는 순간 한 2시간 동안 걔랑 놀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얘가 이런 대답을 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대답한다고? 내가 알기로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아직도 3, 40년 후에나 나올까 말까 한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왔다고? 라는 것 때문에 진짜 막 너무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얘가 사람을 해칠 수 있을 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하면 넌 어떡할 건지, 만약에 사람이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지금 앞에 임산부가 있어요. 임산부를 쳐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살려야 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죠. 차가 지금 자율주행 되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를 살리든지 앞에서 있는 임산부를 살려야 되는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죠? 둘 다 살아야 된대요. 근데 둘 다 살릴 수가 없는 방법이다.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럼 누굴 살릴 거냐? 라고 끝까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대답 안 하죠. 네,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되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그렇게 쓰고 나니까 바로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유로로 $20짜리를 구독해서 쓰던 게 이제 $200짜리가 나온 지가 이제 한 2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2달 전에 결제를 해놓고 아직까지 구독 해지를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했나 싶었거든요. $200 값어치가 있나 이게 과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4.5가 나왔거든요. 버전이. 얘를 쓰는 순간 구독 해지를 아직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구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공지능은 한 4개 정도 구독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4, 50만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 쓰는 돈만. 근데 인공지능 학자들도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주제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율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했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질 만한 일자리들이 이러해요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어떤 쪽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들? 수술, 의사, 수술, 의사들, 그렇죠? 또 검사.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들도 좀 대체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 다 하겠죠. 그렇죠.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인공지능만큼 빠른 건 없을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뭐 금융 관련된 거, 화학,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하고, 뭐 연구원들, 비서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질 수 있을까요? 까인 거죠. 누군가는 인공지능을 다뤄야 돼요. 부려먹어야지. 그렇죠. 즉 인공지능을 부려먹어야 돼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있어야 인공지능이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겁니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한 의미에서 챗GPT 역시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못 다루는 사람보다 더 어떤 방식으로든 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물론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지 않은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공지능이 사람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건 사실이고, 그리고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하든 인공지능을 부려먹든 할 만한 역량을 사람이 갖고 있다면 해당되는 직종에서 해당되는 업종에서 내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20-30년 동안에는. 왜냐하면 인공지능, 이 머리는 되게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지고 있는데 아직 하드웨어,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 나와야 얘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일을 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도 한 10년, 정말 빨라야 10년일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통 한 20년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쯤 이상이 지나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학습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최소한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은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이 무언가를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요청해야만 얘가 답을 주거든요. 대표적으로 GPT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언가를 시켜야 돼요. 시켜야만 무언가 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가 강의 현장에 정말 많이 나가보거든요. 근데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도시에서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동년배에 계신, 동년배에 있는 도시에 있는 또래 친구들은 이러한 강의들을 들을 일이 상대적으로 없더라고요. 어떤가요? 없다고요? 네. 이러한 강의들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찾아서 듣는 사람들을 물론 있겠죠. 근데 동년배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도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 강의장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강의를 듣는 일들이 생각보다 귀농하신 분들이 훨씬 더 교육이 많아요. 귀농하신 분들이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시고, 여전히 그곳에 도시 쪽에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더 교육을 덜 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네, 그냥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농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고 전혀 모르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도시에 계신 여러분들보다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어쩌면 인공지능도 더 많이, 더 자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들이면 GPT 다 쓸 것 같은 느낌. 기본일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챗GPT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대학생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전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특히 직장인들이라 그러면 GPT는 기본으로 쓸 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은 쓰면 네. 써본 사람들은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이렇게 명령 해봤어. 질문 한번 해봤어. 뭔지 알아. 거기에 머물러 있고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으니까 그분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그분들보다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인공지능의 직업이 뭐 44.7%가 앞으로 뭐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니까요.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 이 얘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챗GPT를 혹시 내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은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오, 다 설치해 놓으셨네요. 오, 다 써보셨군요. GPT를. 그럼 예로 할 수 있는 것, 예로 뭘 할 수 있나요? 뭘 해보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네? 대화. 좋습니다. 어떤 대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 그려보셨어요? 오, 네. 그리고 시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정말 그럴싸하게 진짜인 것처럼 해줘. 네, LLM이니까요. 생성형 AI니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다루는 작업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근데 이따가는 제가 그것도 어떻게 하면 거짓말 덜 하게 그런 것도 좀 이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써보셨나요? 어떤 용도로? 네? 자소서. 그렇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보셨어요? 자기소개서 쓸 때. 그냥 내가 내 나이, 그리고 직종, 그리고 하여튼 지방 하고 있는데. 네네네. 좋습니다. 아이들 몇 명. 이렇게 제가 여쭤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봤는지를 알아야, 어느 정도까지를 어떻게 써봤는지를 알아야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GPT를 쓸 때, 물론 처음에는 간단한 한 문장 정도로 보통 질문들을 시작을 하죠. 아마 여기 왔었던 강사님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거 한 줄 정도로 묻는 것, 그리고 답이 나오면 여기에 꼬리를 물고 한 줄 정도나 한 문장으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해서 원하는 걸 얻어가면 되는데 질문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나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조금은 복잡한 건 아닌데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팁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든 GPT한테 무언가를 요청을 할 때에는 한 줄만 넣는 게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엉뚱한 답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려면 얘한테 구체적으로 시키는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그 질문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 게 가장 좋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밑도 끝도 없이 얘한테 자기소개서 써줘 라고 하면 뭐가 됐든 막 쓰기 시작할 거예요. 땡땡땡이라고 하면서 내 이름은 가운데 빵빵빵 만들어 놓고. 근데 이렇게 쓰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하셨던 게 나이 넣고 지역 넣고 뭐 나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넣고 요거까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넣었으면 하는 건 내가 어떤 회사에 혹은 어디에 넣을 건지, 어떤 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지, 나의 강점이 뭔데 강점을 부각을 시켜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더 넣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회사에
근데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고 어떠한 목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난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넣어서 합격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내용으로 자기소개서 써줘 라고 들어가는 게 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한 5가지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먼저 자료를 넣고 학습시킨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은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쭉 물어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써보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써보셨어요? 네. 어떻게 써보셨나요? 축제 지금 계획을 네. 구체적으로 다 받았거든요. 오, GPT로 쓰셨어요? 혹시 그럼 무료로 쓰셨겠네요? 유료 버전 쓰셨어요? 유료 버전에 혹시 어떤 걸로 쓰셨나요? 지금 포5가지고 4.5 가지고, 그럼 선생님한테만 따로 말씀드리면 4.5로 써보십시오. 딥서치 해가지고 네, 그래서 4.5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5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에 탁월하거든요. 파일도 업로드할 수가 있고. 어쨌든 선생님한테만 따로 드린 얘기고, GPT는 사업계획서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에 얘가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얘가 쓴 답을 내가 가져와서 넣느냐 맞느냐는 내가 결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본적인 역량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GPT가 만들어낸 걸 내가 검증해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너무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가져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내 거 사업계획서에 갖다가 넣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최근에는 사업계획서 혹은 자기소개서 기타 등등 이런 문서들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평가위원들. 저도 평가를 여러 군데 다녀보다 보면 어떤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 어떤 창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에는 무조건 담당 기관에서는 외부 평가위원을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위원으로 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여기서 선정을 해요. 공정성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외부 전문가들은 글을 보면 GPT가 썼네? 라는 느낌이 딱 옵니다. GPT가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훌륭한 그 사업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제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탈락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GPT로 고스란히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지고 온 것은. 그래서 GPT를 초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후단 작업은 내가 써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얘한테 충분한 데이터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방법들도 있다가는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도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동군청에서 올라온 어떤 사업 공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다운로드 하나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밑에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양이 길진 않아요. 되게 심플하지만 어쨌든 걔를 GPT로 쓴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쓰면 도움되는지 이따가 한번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GPT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죠. 챗GPT 말고. 네? 리튼 같은 거. 또 아까 제미나이도 있었었고요. 또 펠로. 네? 그쵸. 펠로. 또 뭐가 있을까요? 클로바? 클로바 X. 그렇죠. 그리고 저기 테슬라에서 만든 그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네. 테슬라에서 만든 거,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죠. 그록이라고 하는 것. 펠로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나름 인공지능을 그래도 제법 많이 써보신 건 합니다. 펠로는 어떤 점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었나요, 대표님 혹시?
이미지로 정리를 깔끔하게. 아, 이미지로 깔끔하게 정리 잘 해줬었다. 네, 뭐 그렇죠.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죠. 네, 펠로나 퍼플렉시티, 이따가 요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펠로나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자료를 수집, 요약, 정리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얘랑 챗 GPT랑 연결시켜서 쓰면 어떨까요? 딱이죠. 왜냐면 GPT는 돈 내고 쓰지 않는 무료 버전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짓말도 아까 했던 것처럼 참 잘하고. 그래서 얘한테 최대한 진짜 정보를 GPT한테 많이 넣어줄수록 얘가 사실에 가까운 걸 가지고 글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유료로 쓴다면 더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데 GPT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딥리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깊게 탐색해가지고 정리를 쫙 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참 좋을 거잖아요. 이런 걸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퍼플렉시티와 펠로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따가 직접 설치해서 제가 시연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보가 이만큼 나왔어요. 정보가 나온 걸 나는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챗 GPT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야 이거 학습해 라고 하면 이 내용을 애가 학습하고 있을 거예요. 학습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훨씬 더 사실에 근접한 내용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마트폰보다는 PC가 좀 더 편하긴 하긴 한데 스마트폰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불가능하진 않으니,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챗GPT를 설치해 두셨다면 해외, 여러분들 혹시 저쪽 필리핀 쪽에서 오는 인부들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인건비로 주고? 안 쓰신 분도, 그죠? 쓰시잖아요. 그죠? 그들과 대화할 때 팝하고로 해서 쓰세요. 그럼 이제 글로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챗GPT를 쓰면 그냥 바로 말로 할 수 있죠. 이제부터 들리는 한국말은 필리핀 말로 말을 하고 필리핀 말이 들리면 한국말로 말해줘 라고 말을 하고, 야 저기 있는 상자 저쪽으로 치워 라고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이 들렸으니까 필리핀 말로 바꾸겠죠. 좀 있으면 필리핀 말로 나옵니다. 들려주면 되죠. 그리고 얘가 필리핀 말로 뭐라 얘기하는 거 들려주고 나한테 갖다 대고 이러고 있으면 한국말로 바꿔서 말을 해주겠죠. GPT에는 그 기능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 내고 쓰는 GPT에는 카메라까지 달려 있어요. 즉 눈이 달려 있어요. 현재 눈이 달려 있는 인공지능은 3개밖에 없죠. 현재 인공지능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PT에 눈이 달렸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아무 영상이나,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어때? 잘생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대표님한 얼굴 이렇게 찍으면 잘생겼다고. 그렇죠.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아무리 못생겼어도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거짓말을 참 잘해요. 근데 카메라 달린 걸 가지고 얘는 어떻게 쓰면 좋냐면 새로운 기기나 새로운 문물들을 물어볼 때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요. 해외여행 갔는데 막 이렇게 가격표도 막 붙어 있고 기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서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켜고. 야,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대답하면, 제가 질문하면 얘가 막 뭐라 얘기해 줍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설명해 줘요. 심지어는 내가 처음 보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비춰주고,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얘가 그 물건을 인식하고 그 물건을 저한테 알려주고 사용법도 알려줍니다. GPT에는 그런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그런 것들도 좀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다만 카메라는 우리 대표님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20를 쓰고 내고 계신 것 같아요.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한 29,000원 돈 되죠. 한 달에 29,000원씩 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걸 카메라를 쓰실 때는 그 버전 이상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말로 하는 것, 요거는 무료도 가능은 하니까 이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얘가 레포트도 써주고 기타 등등
보고서도 써주고 논문도 써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다. 논문을 쓸 수 있느냐? 논문 쓸 수 있습니다. 보고서 써주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GPT가 썼네? 이거 인공지능이 썼네? 로 오랫동안 써왔던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피해가는 방법들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잘 쓰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그냥 포르쉐 같은 자동차를 이제 운전면허 딴 사람이 운전하는 용도로만 쓴다면 포르쉐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드리프트도 해야 되고요. 거기까지도 극한까지도 끌고 올라가서 써야 성능을 이만큼 쓰는 건데 GPT가 그 정도만큼 성능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을 모르면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운전 배웠을 때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였나요? 이제 와서 보니 새롭게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쯤인 것 같아요? 면허 따고 처음 운전할 때 대체적으로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가 제일 무섭지 않던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할 때. 그쵸. 운전 조금 할 줄 아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쯤 와서 운전해 보고 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우리 큰딸내미가 요번에 이제 4학년이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고 작은 애가 1학년인데 면허를 1학년 때 따서 운전을 나름 하겠다고 껍적껍적 돌아다니면서 아빠 차 좀 안 돼. 내가 옆에 탈 테니까 네가 운전해. 이러고 있는데 애가 운전하고 있을 때마다 막 저는 진짜 막 손만 이렇게 잡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 키를 줬는데 그때부터 막 그냥 계속 불안해요.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쨌든 렌트를 해서도 생기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운전한 지 6개월, 1년 됐을 때가 야, 나 운전 잘하는데? 나 사고도 안 나는데? 운전 뭐 잘 끌고 다니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막 커브길 나오는데 냅다 거기를 막 달려다가 핸들 미처 못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살짝 박은 적도 있었고 그때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꺼내드리냐면 GPT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방법을 잘 사용을 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저렇게 쓸 줄 알아 라고 했을 때가 어찌 보면 물론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처럼 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겪으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치니까 문제지만 GPT는 어떻게 해도 사고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써도 됩니다. 막 써도 되는데 얘를 이왕이면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쓰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쓰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질문 가지고 뭐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쭉 해왔으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미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탁 꺼내시고요. 이미 진동으로 해놓으셨겠지만 핸드폰 꺼내셔서 챗GPT 한번 켜보겠습니다. 공통된 주제로 해야 그래도 조금 좀 뭐가 좀 할 것 같으니까요. 물론 GPT마다 전부 다 똑같은 질문 넣어도 답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동군의 충청북도 영동군의 과수 농가의 현황을 알려줘 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나온 걸 한 분 한 분씩 여기다가 전부 다 띄워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얘가 충북 영동군에 있는 과수 현황을 뭐가 됐든 어쨌든 알려줬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두세 줄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 재배, 다양한 과일 재배, 농가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뭐 이런 순서대로 나왔고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부터 쭉 가져온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 기사만 가져와서 쭉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영동군을 안 하고 충청북도를 해놨습니다. 네, 그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한두 줄 정도 나오고 주요 과수의 현황, 그 다음에 스마트 농업 도입 현황, 농가의 농업 인구 현황 이런 순서대로 좀 알려준 것 같고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뉴스 기사만
네, 뉴스 기사만 쭉 긁어다가 알려줬네요.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GPT 버전입니다. 낮은 버전도 아니고 높은 버전도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부터 판매량, 유통 이런 내용들로 알려줬네요. 이렇게 전부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가? 그죠?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냥 뉴스 기사만 축 긁어와서 탁 보여주고 말았고, 어떤 분들은 과수 현황에 인구 현황까지 나왔는데 저쪽엔 또 다른 것들도 알려주고. 입력 순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얘는. 그래서 한 줄 문장으로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GPT가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얘는 대화를 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요 지금 질문 넣은 것 그 밑에 보면 질문을 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빈 칸에, 밑에 칸에. 자,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나랑 얘랑 글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걸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밑에다가 추가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질문을 잘 끌고 가기가 어려워서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질문부터 던졌다는 것이 지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용동군에는 그냥 과수 현황을 알려줘 라고 한 질문이라고 하면 나는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 포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질문 넣어야 되나요? 아까는 과수 현황이라고 했다면 이번엔 정확하게 포도 재배 현황인 거죠. 그럼 이제는 다시 포도 재배 현황을 한번 더 볼게요. 포도 재배 현황을 알려줘. 여기도 물론 정확한 질문은 아닙니다. 우선은 전 그냥 그래도 내가 알고 싶었던 건 포도였으니 포도 재배 현황을 알려줘 라고 하면 이전에 했었던 질문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한 내용에 이어서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일 처음에 내가 영동군의 영동군의 재배 현황을 알려줘라고 했으면 그냥 포도만 써도 영동군 걸 알려줍니다. 왜냐면 첫 번째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엔 포도 현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포도 재배 현황에서 재배 면적, 생산량, 그 다음에 주요 품종,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부터 해서 뭐 기타는 이렇게 쭉 나왔네요. 캠벨, 이런 순서로 나왔네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기도 포도 재배의 다양한 과일 재배, 농가 지원,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여긴 이런 순서로 나왔고요. 자, 그럼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그냥 계속 뉴스만 나오네요. 어떤 분은 뉴스를 가지고 자꾸 나오고, 어떤 분은 어떤 분은 또 뉴스가 안 나오고 글이 나오고. 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 누구는 자꾸 뉴스를 검색해가지고 나오고, 누구는 글이 나오고. 아까 농업에 그 관련된 걸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쪽에서. 네. 그랬더니 그런 거 자세하게 나오고.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쨌든 지금도 역시 순서가 또 달라요. 만약에 아마도 우리 대표님처럼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라고 하면 새농업 실용교육 다 나와. 보고서를 써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랬으니까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고. 네. 제가 지금 대표님이 했었던 요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보고서 형식으로 써달라고 하는 건지, 그냥 일기 형식으로 써달라고 하는 건지, 혹은 이 글의 원문이 어떤 방식인지를 내가 설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심지어는 복숭아 재배 현황에 대한 시를 써줘라고 하면 시를 썼을 텐데, 그죠? 소설을 써달라면 소설을 썼을 것이고, 그런 거 없이 결과물에 대한 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거죠. 요거까지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포도 재배 현황이었잖아요. 근데 포도 재배 현황에도 보면 과수에 대한 것들 위주로, 즉 품종, 품목, 요거 위주로 내가 알고 싶은 건지,
그냥 과수 농가의 현황이 궁금한 건지, 유통이 궁금한 건지, 혹은 재배 면적이 궁금한 건지를 구체적으로 또 묻지 않은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플러스해서 세 번째 질문까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충북 영동군의 포도 현황에서 품종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랑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제 그나마 아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왔던 분들 역시도 품종에 관련된 걸로 뭐 품종 이름 나올 것이고 재배 지역도 나올 것이고 특징도 나올 것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왔죠. 그래서 GPT가 자꾸 써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자꾸 끌고 나가면서 여기도 부딪혀보고 저기도 부딪혀보고 계속 부딪혀봐야 운전 실력이 느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언가를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가지고 고민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GPT부터 키 놓고 GPT한테 질문부터 던져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질문을 그냥. 그럼 얘가 알아서 뭔가는 만들어줄 거예요. 그 뭔가를 만들어준 걸 가지고 질문을 타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나는 초안은 만들어놨으니까 초안 가지고 내가 뭘 해나가면 되거든요. 내 초안도 없이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심심하면 GPT랑 놀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아예 새로운 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창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네, 새로운 채팅창. 지금까지 질문했던 거 말고 새로운 채팅창. 지금 질문한 건 얘가 포도, 그 다음에 영동군의 재배 현황 이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다가 새로운 질문이 들어가면 엉뚱한 질문이 들어온다라고 얘는 생각할 거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영동군의 농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다가 갑자기 테슬라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해버리면 뭐야 이거 지금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내버려 두고 새로운 창으로 만들어서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뉴스 창을 열어놓은 상태로 뉴스 검색, 인터넷 검색했던 걸 자꾸 해봤던 창에서 무언가를 명령을 하면 자꾸 인터넷 검색한 결과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창을 여는 방법은 여기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챗 GPT라고 있는 거 있죠? 두 줄과 있는 거. 네, 그거를 눌러보시면 두 줄. 네, 두 줄을 누르시면 왼쪽에 이제 검색 버튼 나와 있죠. 검색 제일 오른쪽에 네모 박스에 볼펜 하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네, 네모 박스에 볼펜이 있는 거. 그걸 탁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완벽하게 새로운 창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화를 나눴던 거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이 다시 왼쪽, 제일 왼쪽 두 줄 눌러보시면 거기에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으로 쭉 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갔다 다시 들어왔는데. 그죠? 나갔다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지 만들기, 뭐 코딩, 이미지 분석, 뭐 텍스트 요약, 뭐 더보기, 뭐 이런 것들도 위에 떠 있죠. 그 채팅창 입력하는 데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 거기 보면 지구본 모양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고 입력하면 인터넷에 있는 걸 검색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아요. 내가 검색해서 알려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검색부터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본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하지 않다면 꺼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필요하다면 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충북 영동군의 포도농가 현황을 검색해서 알려줘 라고 말을 하면 검색해서 알려줄 것이고 검색해서란 말을 빼고
알려줘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수행할 거예요. GPT한테 크게는 제가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점은 요거더라고요. 4가지. 제일 중요한 게 단계별로 지시하고 맥락 제공하는 거. 명확한 질문이라고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아까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본 것처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죠? 농가에 대해서, 포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이런 방법이었다고 하면 맥락을 제공하는 것과 단계별로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보고서를 쓰든 사업계획서를 쓴다면 단계별로 지시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보고서의 이 사업계획서의 품질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마도 보고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 써보셔서 알겠지만 얘한테 처음부터 사업계획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쭉 긁어서 그냥 목차 정도 먼저 만들어내고 초안 만들어내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는 디테일하게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넣고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 결과적으로 나한테 돈 줘.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앞단에서 설득이 돼야 될 거고 문서의 양도 그만큼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GPT가 한 번에 만들어내는 이 문장의 길이가 A4용지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길게 만들어내야 고작 3페이지 정도 만들어냅니다. 3페이지 정도. 그죠? 근데 이 3페이지 정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거든요. 물론 그런 사업들도 있죠. 300만 원, 200만 원짜리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보통 사업계획서 한 2장, 3장 정도 쓰면 충분합니다. 근데 몇 천만 원 단위, 억 단위로 나오는 이런 사업들은 나 돈 줘! 라고 해서 돈 주는 거 없거든요. 사업계획서를 그만큼 꼼꼼하게 쓰고 보통의 경우에 사업계획서가 보통 30장 정도 넣게 되죠. 이걸 GPT한테 한 번에 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단계별로 지시하는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인 맥락 제공. 맥락은 정보를 얘한테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제 지금은 유로로 쓰고 있다 보니까 초창기 때 예를 쓸 때 보고서를 쓰거나 사업계획서를 쓸 때 아예 별도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아예 GPT스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걸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30개까지 파일을 업로드를 해놓습니다. 파일을 주고 뭐 논문 데이터에서부터 시장 현황 분석 조사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한 파일을 30개까지를 넣어놓고 학습시킨 다음에 말투도 보통 얘한테 말을 해라고 하면 존댓말로 쓰죠.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서에는 존댓말로 쓰지 않잖아요. 딱 개조식으로 똑똑 떨어지게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글은 개조식으로 똑똑 떨어지게 쓸 것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얘는 사업계획서의 맞춤형이에요. 자료만 넣어주면. 그래서 그렇게 맞춤형으로도 썼는데 이따가 그런 내용들까지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건너뛰고요. 핸드폰에서 혹시 얘를 나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분이 계실 것 같고 어쩌면 안 계실 수 있겠지만 아무도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PCU가 있으면 하는 방법인데 PC가 없으니까 모바일에서 하는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왼쪽 위에 버튼을 누르셔서 제일 밑에 내리면 내 거 계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일 GPT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요거 줄 2개짜리 그죠? 그거 누르고 나면 밑으로 쭉 내리면 내 거 이름이 나올 겁니다. 혹시 이름 나오나요? 네, 걔 누르세요. 걔 누르시고 나면 창이 또 하나 뜰 건데요. 이렇게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쓰는 창이 나올 겁니다. 네, 맞춤 지침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쓰는 거가 나올 거예요. 이름도 쓰라고 하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도 쓰라고 하고 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GPT를 나한테 맞춰 그거예요. 나는
나의 이름은 뭐고,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건 이겁니다. GPT가 어떻게 불러드렸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GPT가 나를 어떻게 불러줄까? 이거예요. 또 실명 안 해도 되네, 그죠? 네, 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요것과 그 밑에 조금만 올리면 당신이 GPT에 대해서, 그러니까 GPT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식이 있잖아요. 자,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걸 보통 넣냐면 내가 농가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농업 전문가가 됐으면 하는 거죠, GPT가. 그래서 GPT가 이제부터 농업 전문가처럼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게, 그러면 농업 전문가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GPT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농학 박사, 혹은 만약에 내가 포도를 치고 있다면 뭐 포도 박사, 농학 박사, 넌 이제부터 농학 박사야 라고 쓰든지. 그러면 얘가 거기에 기준해서 이제부터 나한테 답을 줄 거거든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얘를 나한테 맞춤형으로 맞춰놓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반말을 해야 돼. 밑에다가 또 한 칸 넣어서 엔터 쳐서 작성하는 모든 글은 뭐뭐 한다, 뭐뭐 하였다처럼 개조식으로 작성해 라고 하면 이제부터 존댓말 안 씁니다. 얘가 그렇게 내가 세팅을 해 놓은 거니까. 근데 우선은 나에 대해서 뭔가 이 GPT가 어떤, 얘가 만약에 내가 의사, 레지던트다 라고 하면 GPT가 대학 교수, 의사 교수였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렇게 활동하라고 지정하는 방식인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쓸지는 제가 전부 다 모르겠어서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농업에 관련된 것들 위주로 내가 얘한테 물어보고 뭐 하고 할 거다라고 하면 너는 농학 박사야. 농학 박사와 관련된 논문을 30편 쓴 뭐 전문가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글씨를 써서. 너는 뭐 농학 박사야 라고 쓰는 거죠. 30년 연구를 한 농학 박사다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가상 인물을 얘한테 넣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부터 개로 활동할 거거든요. 이건 일단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리면 저는 이렇게 써놨거든요. SSCI급 저널 50편 이상 논문을 등재하고 박사 50명 이상을 배출해낸 전문가로 활동해 라고 써놨거든요. 왜냐면 저는 논문도 쓰고 있고 연구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지도교수가 항상 제 옆에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일 밑에다가 SSCI급 저널에 5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하고 박사 제자를 50명 이상을 길러낸 전문가로 활동해 라고 써놨으니까 저 이제부터 얘한테 물을 때 그냥 지도교수다 생각하고 묻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질문하는 걸들은 그러면 그 사람처럼 저한테 얘기해 줄 거거든요. 이미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쓰느냐 안 해놓고 쓰느냐 아니면 아직 여전히 회원가입도 하지 않고 쓰느냐는 결과가 다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 회원가입을 안 해놓으셨던데 회원가입을 안 해놓으면 그냥 질문하고 그냥 끄면 다 날아가고 없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지금 회원가입 해놨잖아요. 생일 넣고 이름 넣고 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질문했었던 모든 내역이 그 창에 다 남아 있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아마도 못 찾으셨었던 것 같아요. 네. 다 됐으면 이제 제일 오른쪽 위에 V 체크하는 거 완성 다 하셨으면 제일 오른쪽 위에 V 체크하는 거 누르시면 이제 저장됩니다. V 체크. 그래서 얘가 존댓말 쓰는 게 싫으면 존댓말 쓰지 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거를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GPT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 또 있을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 밑에다가 존댓말 쓰지 마. 그냥 존칭어는 생략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존댓말이 듣기 좋으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우선 PC로 먼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제일 왼쪽 위에 있었던 거 아까 폰에서도
왼쪽 위에 보면 줄 2개짜리 있었잖아요. 네, 그거 누르면 인공지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GPT만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무료 버전이라서 제가 무료 버전 안 쓴 지가 좀 한참 돼서 어떤 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GPT라고 하는 것만 있을 것이고 GPT-4o, 그러니까 숫자 4, 알파벳 O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핸드폰에서는 보는 게 조금 한정적이네요. PC에서 쓰면 무료 버전도 지금 여기 왼쪽 위에 있는 4.5를 쓸 수가 있거든요. 무료로. 다만 임시적으로 하루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시간 동안 쓰는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시간을 다 쓰면 몇 시간 후에 쓰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5개 쓰면 5 질문을 하면 네. 네? 5개 그 질문. 그죠. 지금은 5개까지. 네. 5 질문을 하면 5시간 후에 써요. 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걔를 무료로 쓰는 거, 기본으로 쓰면 그런 제한 없이 계속 쓰는데 문제는 얘가 답변을 좀 많이 허접합니다. 너무너무 허접하게 질문을, 답변을 해서.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유료로 쓴다고 하셨으니 요거 4.5가 있습니다. 얘를 쓰면 글쓰기랑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 아이디어를 도출해 라고 하면 얘가 글도 짓고 아이디어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쓸 때 좋습니다. 다만 $20짜리는 얘 역시도 시간에 몇 번을 쓰면 돈 내고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짜리까지 쓰면 이제 그런 거 없이 무제한으로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PC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한 3가지 이 정도는 무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에서는 근데 좀 쓰는데 제한적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요것 말고 저걸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얘는 언제 어떻게 쓰냐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요약을 해주는데 뒤에다가 레퍼런스, 즉 어디에서 가져왔어?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줘요. 인터넷에는 엄청난 뉴스들이 있죠.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크게 사진, 동영상, 글, 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얘한테 챗GPT처럼 똑같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GPT랑 다른 점은 얘는 무조건 인터넷에 있는 거를 긁어와요. 그 다음에 요약하고 정리하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뒤에다가 출처를 달아줘요. 그리고 동영상을 가져왔으면 유튜브 링크도 자동으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문서에서 가져왔으면 문서에서 가져온 정책 보고서일 수도 있고 뉴스 기사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것을 가져와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즉 GPT는 내가 질문을 생각해서 계속 질문을 입력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가 알아서 필요한 질문들을 여러 개를 또 밑에다가 만들어줘요. 너 이것도 궁금했어? 그럼 눌러! 라고 밑에다가 똑같은 질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 GPT에 첫 번째 넣었었던 질문 기억하세요? 충북 영동군의 포도 현황을 알려줘. 포도 재배 현황을 알려줘. 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이따가 얘를 사업계획 썼을 때 현황 분석할 때 이걸 가지고 GPT한테 넣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까 GPT랑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얘는 아까랑 다르게 출처를 알려줍니다. 근데 프로 모드로 쓰느냐 일반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또 달라집니다. 얘를 무료지만 프로로 켜놓고 프로 모드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리 GPT도 무료지만 잠깐 동안은 아까 1시간에 5번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얘는
그 정도만큼 10번 정도, 하루에 10번 정도는 프로로 전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돈 내고 쓰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뒤에 가보면 뭔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뭔가 출처가 다 달려있죠. 이 글이 가져온 데가 어딘지. 그리고 밑으로 더 올리면 이런 것도 궁금했을걸? 이라고 몇 가지 질문들을 더 해놨어요. 그걸 누르면 그것에 대해서 또 알려줍니다. 자, 프로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딥 리서치 기능도 있고, 새로운 채팅창을 연 상태에서 채팅창 입력하는데 왼쪽에 보면 오토라고 써 있을 거예요. AUTO. 그거를 누르면 프로, 뭐 기타 등등 다 나옵니다. 얘를 터치 한번 해보시면 자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동을 누르면 프로부터 딥 리서치까지 다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아까랑 확실하게 검색해준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료로 쓸 때는 GPT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공짜는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검색해서 알려줬다라고 하면 대충 쑥 훑어보고 알려주고, 요게 무료예요. 돈을 내고 쓰면 쑥 훑어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꼼꼼하게 훑어보고, 이거를 20개를 사이트를 들어갈 수도 있고 30개를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꼼꼼하게 읽어보고 알려주는 게 돈 내고 쓰는 것. 이제 명령을 더하면 해외 논문까지 막 찾아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는 사이트마다 들어가서 더 찾아가지고 알려주는 게 딥 리서치예요. 얘는 그래서 지 혼자 대화를 해요. 영어로 막 뭐라 떠들고, 알아서 또 검색하고 뭐라 떠들어요. 지가 알아서 지 혼자 떠들고 지 혼자 답하고 지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챗GPT에서 보면 한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볼 때는 한글에서 딥 리서치 기능을 켜고 GPT를 켜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요. 이런 자료는 없네? 그럼 다른 데 찾아봐야지. 어디 가서 찾는 중. 여기엔 이런 정보가 있었네?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알려줄 거야. 다른 사이트에 또 가볼까? 지 혼자 막 이렇게 혼자 떠들어요. 그러다가 한 1, 2분 정도쯤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답을 알려줘요. 그러면 얘는 답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아까 제가 3분 정도를 제가 딥 리서치 기능을 켜서 해보라고 했는데, 우리 대표님이 딥 리서치를 켰더니 얘는 아직도 지금 생각하고 앉아있네요. 지금 영어로 지금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아까 딥 리서치 켜신 분 계신가요? 아까? 안 켜셨나요? 아까 프로 모드 말고 프로 밑에 딥 리서치가 있었거든요. 네, 딥 리서치를 대표님이 켜셨나요? 네. 그랬더니 혼자 막 뭐라 떨면서 영어로 막 아직도 혼자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질문했더니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가서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 거니까 지가 영어로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지 혼자. 네, 번역해서 한글로 하려면 한글로 알려주죠. 이제 아까랑 결과가 그렇죠. 되게 상세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한참 넘어가네요. 네. 너무 커서 그렇죠. 글자가 커서 더 그러네요, 얘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죠. 네. 그래도 많죠. 아까랑은 차원이 다른 정도죠. 뒤에 출처까지 전부 다 다릅니다. 만약에 얘랑 GPT랑 연결해서 쓴다면 좋겠죠. 그렇다면. 근데 연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연동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를 복사하기 버튼 누르면 한 방에 딱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마우스 쭉 이렇게 안 긁어도. 어디에 있냐면, 내리면 해당되는 답 사이트에서 쭉 내리면 네모칸 2개가 겹쳐져 있는 게 있어요. 복사. 그거 버튼 딱 누른 다음에 챗GPT를 켜고 챗GPT의 명령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밑에다가 엔터 쳐서 학습해. 요거만 넣고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내용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퍼플렉시티에서 다른 자료 또 검색해서, 내가 사업 계획서를 쓴다, 뭘 쓴다라고 하면 또 자료 검색해서 또 집어넣고 학습해. 또 집어넣고 학습해. 그러면 이 양이 챗GPT가 보통의 경우에 A4 용지 5장 정도의 분량 되는 양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입력창에다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한두 줄밖에 안 넣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얼마큼 구체적으로 넣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GPT에다가 한 문장으로 절대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를 해줘 라고 앞에다가 다음의 조건으로 뭐뭐를 해줘 라고 하고 밑에다가 엔터 쳐서 뭐뭐뭐 할 것, 뭐뭐 자료를 검색해서 할 것, 뭐뭐를 뭐 할 것, 뭐뭐 할 것, 어떤 조건을 맞출 것 밑에다가 쭉 조건을 달아요. 그 다음에 GPT한테 넣어줘요. 그러면 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퍼플렉시티는 어쨌든 돈 내고 쓸 수 있는 거가 하루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료도 돈 내고 쓰는 것처럼 기능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한테 이 긁은 정보를 챗GPT한테 넣어주면 되잖아요. GPT는 이렇게 못 만들어내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긁으려면 복사하기 버튼이 있는 거 아시죠? 퍼플렉시티 쪽에서 나왔었던 결과 밑으로 쭉 내리면 추가 질문 있는 거 그 위에 보면 네모칸 겹친 거가 있습니다. 그 아이콘을 탁 누르면 복사가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챗 GPT로 넘어와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누르면 되죠. 그리고 밑에다가 엔터 쳐가지고 학습해 요 세 글자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그 내용을 학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제가 지금 PC로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그럽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건 이렇게 글씨 위주로만 나왔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 PC에서 볼 때는 해당되는 출처들의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도 볼 수 있지만 문장 끄트머리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 요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처를 더보기를 누르면 여기 사진과 동영상들까지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까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출처를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출처가 여기서 가져왔대요. 하나씩 영동군청에서도 영동군청 사이트로 들어갔다 나왔네요. 영동군청 사이트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가 보면 여기였대요. 여기에서 갖고 왔대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 내용이. 일단 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여기 농넷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도 가져왔대요. 영동군에 있는 거, 뭐 주요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 출처가 28개, 또 밑에 더보기 누르면 28개까지네요. 28개의 맞죠? 28개? 네. 28개의 출처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요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붙여넣기 어떻게 해요? 붙여넣기요? 핸드폰에서 붙여넣기 할 때 우리 카톡에서 붙여넣는 방법처럼 꾹 누르면 붙여넣기 뜨잖아요. 네, 우리 핸드폰에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 복사. 네, 복사해서. 여기 제가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모칸 2개 겹친 거가 있어요. 퍼플렉시티든 챗GPT든 어디에든 답변 다른 것 제일 끝에쯤에 가면 요렇게 네모칸 겹쳐진 거가 있거든요. 요거를 꾹 누르면 복사된 겁니다. 그 긴 문장도 GPT가 학습하는데 몇 초면 학습 끝내거든요.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뭐 어쩌고 나올 테고 뭐 아니면 알아서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이 이겁니다. 이제 GPT의 채팅창에다가 네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무료 버전인 경우에 이 챗GPT만 쓰면 되게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이 퍼플시티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를 더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번째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얘를 병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알았어요. 그럼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것을 오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비닐하우스에서 오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이의 병충해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물어보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계속 인터넷을 가서 찾아보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들을 다 GPT한테 계속 넣어놓고 학습시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창은 항상 들어가면 거기에 남겨져 있죠. 로그인 돼 있으니까. 아까 했던 제일 왼쪽 위에 두 줄 버튼 누르면 내가 이전에 채팅했었던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창을 누를 때 네모칸에 연필 버튼 눌러서 새로운 창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전 창을 가서 보려면 왼쪽 두 줄 누르면 이전에 대화했던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럼 요걸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돈 내고 쓰면 아예 별도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 수 있는데 얘는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무료 버전일 때 비닐하우스, 오이, 병충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카테고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퍼플렉시티에서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뭐죠? 농업에 관련된 비닐하우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뭔가 자료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료 밑에 추가적인 질문들이 또 나오죠. 또 눌러. 계속 눌러요. 나올 때까지. 겹쳐지지 않을 만큼. 그럼 뭔가 자료를 계속 검색해서 알려주고 계속 알려줄 거잖아요. 그거 나올 때마다 복사해서 채팅창에 집어넣고 학습시켜. 또 복사해서 나오고 챗GPT한테 넣어서 학습시키고 나온 결과물 복사해서 학습시키고 또 이번에는 이제 오이의 뭐 병충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줘. 이럴 때는 딥 리서치 기능을 켜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외 논문들까지 사례까지 검색해서 나올 거니까 딥 리서치 기능을 켜서 병충해의 예방 혹은 뭐 관리 방법 뭐 이런 걸 알려줘 라고 하면 정보가 쭉 나오겠죠. 그걸 또 챗GPT한테 넣어서 또 학습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챗GPT한테 넣어서 계속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창에는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병충해에 관련된 것, 오이에 관련된 것들이 얘가 학습이 끝내놓게 되는 거죠. 복사 붙여놓고 넣어서 학습해 라고 하는 명령만 넣으면. 그러니까 자료를 그만큼 많이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틈만 나면 기본 정보를 계속 넣어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 넣어놓는데 이제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채팅창 하나를 열어서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걔의 이름도 바꿀 수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 해당되는 채팅창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내가 첫 번째 넣었었던 질문으로 제목이 바뀌어져 있긴 하겠지만 자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만약에 뭐 뭐죠? 마른병, 입마른병, 뭐 오이의 입마른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그러면 챗GPT가 거짓말할 게 아니죠. 그냥 오이의 입마른병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학습시킨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채팅창에 처음으로 오이의 입마른병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면 여기저기 허접한 내용들을 답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퍼플렉시티에서 자료를 계속 탐색할 때마다 챗GPT한테 계속 집어넣고 채팅창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새로운 채팅창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오이가 아니라 뭐 다른 내용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나의 백과사전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오이의 입마른병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얘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바탕으로 나한테 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나 전문가 하나 옆에 두고서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챗GPT의 핸드폰을 켰을 때 채팅창의 제일 오른쪽에 가면 줄 4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채팅으로 열었을 때 기존 채팅 말고 이제 새로운 채팅으로 탁 열면 제일 오른쪽에 줄 4개짜리가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음성 모드 켜시고요. 여러분들 마이크는 잠깐 끄시고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어떤 도움 드릴까요? 영동군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포도 재배하시려면 먼저 토양과 기후 조건을 확인하셔야 해요. 영동군은 기후가 적합한 편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토양 준비, 품종 선택, 재배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끄겠습니다. 자, 얘를 키면 이제부터 얘랑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한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를 이미 학습해놨어요. 그렇다는 건 얘랑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카메라 기능은 여러분들은 지금 못 쓰지만 돈 내고 쓰는 사람은 가능하지만 우선은 얘한테 그 베트남 친구들 농가로 직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할 때 보통 그 뭐죠? 그 번역기 파파고로 한글로 막 이렇게 쓰잖아요. 한글로 이렇게 쓰다가 오타나면 다시 또 지우고 이렇게 쓰고 하다 보면 직역이 돼서 잘 안 될 수 있는데 걔는 직역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러운 말로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말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키고 말로 하는 거죠. 한국어가 들리면 베트남 말로 말을 하고 베트남 말이 들리면 한국말로 말해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국말로 시키는 거죠. 얘한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그 버튼 누른 다음에요. 자, 이제부터 한국말이 들리면 베트남 말로 번역하고 베트남 말이 들리면 한국말로 번역해.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요. 야, 네, 준비됐. 야, 땅짜오 저쪽 가서 비닐하우스 좀 치워. Bạn có thể qua đó dọn dẹp nhà kính được không? 딴짜오 안 하네. 네? 딴짜오라고 안 해. 땅짜오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름인지는. 자, 나 딴짜오 사람 이름. 야, 오늘 날씨 어때? Hôm nay thời tiết thế nào? 야, 우리 같이 밥 먹자. Mình cùng đi ăn nhé.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부터 한국말로 들리면 무조건 베트남 말로 말할 거고, 아까 제가 베트남 말로 말을 하면 한국말로 말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거 하나 딱 들고 시키는 거죠. 한국말로. 한국말로 시킨 다음에 걔한테 딱 갖다 대고 있으면 캄보디아 애들 데리고 일이 아니라 꼭 그럼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죠. 한국말로 말하면 캄보디아 말로 말을 하고 캄보디아 말을 하면 한국말을 하게 라고 집한테 시키는 거죠. 야 어이 이것만 해. 그렇죠. 이제부터 얘 하나만 있으면 그죠? 마우스 키고 얘는 무료도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서 막 뭔가 장문하는 거는 돈 내고 쓰는 것과 돈 안 내고 쓰는 것의 기능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데 이런 간단한 대화 정도는 무료도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 말 정도는 번역하는 건 얘한테는 껌이거든요. 이게 돈 내고 써야 번역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게 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핸드폰에서 요거 키고 이제부터 시키면 되죠. 아마도 농가에 계신 분들 요거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네 그거 하고 그걸 이제 끌면 안 되는 거죠. 끄면 되죠. 껐다가 다시 해도 아니죠. 이제 다시 대화를 하려면 또 켜야죠. 또 켜가지고 똑같은 말 지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명령을 다시 해야죠. 근데 그 채팅창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면 기억하고 있으니까 수행을 하죠. 그래서 명령이 기본이 이겁니다. 한국말이 들리면 베트남 말을 하고 베트남 말이 들리면 한국말로 해줘 이죠. 번역해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얘가 이상하게 할 거거든요. 한국말이 나오면 무조건 베트남 말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한국말이 나오면 베트남 말로 번역해 그러면 잘못하면 무료 버전인 경우에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야 밥 먹으러 가자를 베트남 말로 하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쩌고 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한국말이 들리기만 하면 너는 베트남 말로 말을 하고 베트남 말이 들리면 무조건 한국말로 말해 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얘랑 가운데에 딱 놓고 베트남 애랑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중간에 말을 하다가 내가 말을 틀렸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평상시에 그냥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그런데 꼭 여기에 이 기계가 하나 딱 갖다 놓은 순간 잠깐만 야 이거를 이렇게 야 저기 잠깐 다시 말을 꼭 이렇게 한 번씩 꼬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얘는 그걸 이해합니다. 내가 말하다가 잠깐 틀렸거나
명령을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으면 잠깐 다시 할게. 기다려. 얘가 말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말하고 있는 중간에 잠깐 기다려. 다시 할게. 잠깐만. 이러면 딱 멈춥니다. 그냥 알아서. 자, 한번 해볼게요. 진짜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야, 여기서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는 영동이야. 내문디 서울. 잠깐만. 부산 가려고 해. 한다. 민등디 부산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채팅창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열어놓은 상태니까 창을 안 지워도 이해하고 있죠. 한국말로 말하고. 네, 이해하고 있어요. 계속 한국말로 알았어. 할게요. 알았어. 자, 이렇게 채팅창을 하나가 켜 있었잖아요. 우리 왜 새 채팅창 열 때 줄 2개짜리 눌러서 새로운 창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라 그랬죠. 그죠? 새로운 창을 열었을 때 그 고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요 네모나 좀 동그라미에 줄 3개 있는 거, 요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아셨죠? 대화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하면 연습.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눴던 창에서 이어서 가면 얘가 헷갈려 하거든요. 아까 우리 대표님 중에 한 분 보니까 아까 우리 영동군의 포도 재배 현황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서 쑥 썼던 거, 거기에다가 요거 말하는 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대화를 나눈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얘가 챗GPT 입장에서 그럴 거잖아요. 아니, 아까는 뭐 농가 현황을 알려달라고 그러고 뭐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막 베트남 말로 말하라고 그러고 뭔 말인 거예요? 해가지고 얘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채팅창을 열어서 하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새로운 창을 여는 방법이 아까 제일 왼쪽 위에 2줄을 눌러서 네모칸의 연필 모양이 있는 새로운 채팅창을 열은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말하기 버튼을 눌러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따가 이제 운전하고 돌아가시면서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 나 영어 완전 초보거든? 나한테 영어로 이제부터 대화 좀 하자. 이러면서 열 켜놓고 영어 대화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운전하면서 해야 돼. 네, 운전하시면서 헬로 그러면 얘가 아마 뭐라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이 빠르면 야, 빨라. 말 좀 천천히 해. 그러면 다시 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